우린 어제 이미 결혼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불렀거든요.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다. 3년 동안 매달 월세를 대신 내주고 집안 가구를 채워주고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주던 어머니 김현숙은 단 한순간에 특별하지 않은 사람으로 밀려났다. 아들의 결혼식장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버린 순간.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장면 뒤에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실과 삶을 송두리째에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점이 숨어 있었다. 들으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늦가을의 서울, 마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해가 기울며 차가운 바람이 골목길을 스쳐 지나가고 지하철 출구 앞 포장마차에서는 김치찌개 냄새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71세의 김현숙은 층계참에 잠시 멈춰서서 가쁜 숨을 고르며 집으로 올라간다. 오래된 건물엔 엘리베이터가 없어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늘 참고 견뎌왔다.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또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집에 들어서자 낡은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며 칠시를 알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며칠째 답이 없던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들이 아닌 낯선 듯한 며느리의 것이었다. 밝고 차갑게, 그러나 이상하게도 날이 서 있었다. 어머니, 저희 어제 결혼했어요. 작은 자리였고 특별한 분들만 모셨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소파, 그 소파도 사실 그녀가 사준 것이었다. 시선은 허공에 멈췄고 들고 있던 휴대폰이 마치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입술은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들은 곁에 있었지만 눈길조차 피하고 있었다. 벽장 안에는 분홍빛 한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를 위해 몇 달 전부터 직접 발품을 팔아 골랐다. 그리고 결혼식 날 입으려고 마련한 단정한 구두도 상자에 고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물은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다. 20만 원을 넘게 쓴 한복값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그 옷에 담긴 기대와 설렘,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함께하고 싶었던 소망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이다. 며칠 전까지 그녀는 아들의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먼지가 조금이라도 쌓이면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속으로는 작은 상상을 하곤 했다. 식이 끝나면 아들이 신부와 함께 이 집에 와서 따뜻한 식사라도 함께하지 않을까? 그녀는 심지어 적금을 깨서 100만 원을 축의금으로 준비해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계획은 네 글자에 무너져 내렸다. 특별한 사람들만. 그녀는 눈을 감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연습한 듯 건조했다. 엄마, 그냥 조촐하게 했어요. 증인들만 있었어요. 하지만 연숙은 알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사진 속 며느리의 부모와 형제들이 활짝 웃으며 샴페인을 들고 있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옆에는 아들의 얼굴이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얼음물 한 양동이를 뒤집어 쓴 듯 차갑게 식어갔다. 거실 불빛 아래 앉아있던 연숙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지려는 순간 그녀는 억지로 고개를 들었다. 왜 나는 특별하지 않은 걸까? 그녀는 되묻고 또 되물었다. 3년 동안 꾸준히 월세를 대신 내주고 식탁위가 텅 빌 때마다 쌀과 반찬거리를 사서 채워 넣어주었다. 심지어 며느리가 필요한 옷과 생활비까지 보태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혼식의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회피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더 이상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 모습에서 연숙은 낯선 이질감을 느꼈다. 마치 낯선 사람과 같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손을 떨었다. 손끝에 힘이 빠져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켜쥐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울음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억눌린 울음은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가시처럼 아팠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너무 많이 주어서 아이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 이 질문은 오래도록 가슴 깊은 곳을 찌르며 그녀를 괴롭혔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준호가 있었다. 밝게 웃으며 엄마 품에 안겨있던 그 아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지금 눈앞에 있는 준호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아들이 아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자 낡은 창틀이 덜컹거렸다. 그 소리가 그녀의 마음속 균열을 더 크게 벌려놓는 듯했다. 연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와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특별한 사람들만 불려져 내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아파트 창문을 뚫고 들어왔지만 김연숙의 얼굴에는 여전히 밤새 지새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눈두덩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전날 밤 먹다 남은 미역국 한 그릇이 식은 채 놓여 있었다. 젓가락은 그대로 국그릇 옆에 기울어져 있었고 냄비 속 밥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국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특별한 사람들만.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소리 없는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카메라가 따라가듯 좁은 아파트 거실을 비추면 여기저기 쌓인 영수증, 밀린 수도새 고지서, 그리고 반쯤 열려있는 장롱에서 드러나는 옷가지들이 보인다. 연숙은 늘 아들에게 돈을 보내느라 본인의 생활비를 줄였다. 시장에 가면 고등어 한 마리조차 사기 망설였고 마트에서 세일하는 콩나물이나 두부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이 부족함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들은 언제나 무거운 빚과 카드 할부에 시달렸고 며느리는 집세와 생활비를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부탁했다. 부탁이 아니라 요구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웃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같은 단지에 사는 또래 할머니들은 종종 모여 함께 운동을 하거나 시장에 같이 가곤 했다. 하지만 연숙은 그 모임에 점점 나가지 않았다. 아들의 전화가 언제 올지 몰라 늘 집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혹여라도 다른 할머니들이 손자 결혼식이나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자신은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았다. 어느 날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있던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말을 건넸다. 어머니, 아드님 결혼식은 언제예요? 준비 잘 되고 있죠? 그 순간 연숙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날짜는 안 정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냥 조용히 하려는가 봐요. 말끝이 흐려졌고 눈길은 땅바닥을 향했다. 아주머니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연숙의 마음속에서는 비수가 찌르듯 아픔이 번졌다. 밤이면 그녀는 자주 거실불을 켜놓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는 장면이 흘러나왔다. 따뜻한 밥상,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화, 함께 웃는 얼굴들. 그 장면들이 화면 밖으로 새어나와 그녀의 빈 거실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리모컨을 꺼버리고 대신 손가락으로 식탁 위 나무 무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나도 저런 평범한 저녁을 원했을 뿐인데. 주말이면 준호와 민정은 종종 집에 왔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연숙이 정성껏 차려준 반찬에는 젓가락질 몇 번만 하고는 시큰둥했다. 민정은 가끔 어머니 이번 달은 조금 힘든데 혹시 라며 말을 꺼냈다. 그때마다 연숙은 대답 대신 지갑을 꺼내거나 통장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은 늘 애써 부드럽게 유지하려 했지만 깊은 곳에는 갈라진 틈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주머니 속 지폐가 빠져나갈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깎여나감을 느꼈다. 하지만 차마 거절은 하지 못했다. 혹시 내가 거절하면 아들이 나를 더 멀리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그녀를 올감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미소 짓는 얼굴.
연숙은 가끔 그 사진 앞에 서서 속삭였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준호를 이렇게 도와주는 게 옳은 걸까? 그러나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오직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작아지고 고독해졌다. 카메라는 다시 부엌으로 이동한다. 좁은 싱크대 앞에 서서 연숙은 조용히 설거지를 한다. 물소리가 싸 하고 흐르지만 그 소리 속에서도 그녀의 한숨이 섞여 있었다. 손가락 끝이 주름지고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그릇을 닦았다. 그러나 문득 창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귀가 멈칫했다. 옆집에서 손자들과 놀아주는 할머니의 웃음소리였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젊은 부부의 대화가 함께 섞여 흘러들어왔다. 연숙은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에게도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날이 올까? 아니, 이미 그 기회조차 빼앗긴 건 아닐까? 그녀의 눈이 젖어들었다. 그 눈빛은 텅 빈 부엌에 어둡게 드리워졌다. 저녁 무렵 시장에 들른 연숙은 콩나물 한 봉지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섰다. 앞줄에 서 있던 젊은 주부는 고기며 과일을 가득 담아 계산하고 있었다. 계산대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그 주부도 즐겁게 대꾸했다. 반면 연숙은 작은 봉지 하나를 들고 조용히 카드를 내밀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그 순간 더욱 좁아지고 작아졌다. 시장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연숙은 봉지를 꼭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쁘고 대화 소리는 활기찼지만 그녀는 그 모든 소리에서 멀리 떨어진 듯 고립감을 느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연숙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려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왜 특별하지 못했을까? 왜 항상 그림자처럼 뒤에만 서 있어야 하지?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그 눈물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고독과 함께 깊은 밤속으로 스며들 뿐이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흘러갈 곳조차 없는 절망의 강물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늦겨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건조했다. 김현숙은 마포의 오래된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다. 낡은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맞이했다.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그녀 혼자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식탁 위에는 며칠 전 사놓은 김치가 담긴 작은 반찬통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포장마차에서 사온 떡볶이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놓았다. 배는 고팠지만 목구멍은 꽉 막혀 음식에 넘어가지 않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멍하니 허공을 향했다. 며칠 전의 일, 늦은 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민정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손가락이 떨리며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급했다. 어머니, 이번 달 월세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집주인이 당장 안 내면 우리를 내쫓겠다고 하네요.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니죠? 그 순간 연숙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수많은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은행 창구에서 송금서를 작성하던 순간들, 카드 결제일에 맞추느라 자신이 먹고 싶던 것을 포기했던 기억들, 쌀이 떨어져서 콩나물국으로 며칠을 버티던 날들, 그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조였다.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민정아, 내가 예전에 말한 거 기억 안 나니? 나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 도와주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연숙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수십 년 동안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던 자신이 처음으로 던진 단호한 말. 그 말은 그녀에게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거실에 홀로 앉은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았다. 나는 왜 이토록 오랫동안 침묵했을까? 왜 한 번도 내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을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서로 다른 감정이 충돌했다.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 모성애와 배신당한 듯한 상처가 동시에 솟구쳤다. 그 사이에서 갈라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민정아, 내가 예전에 말한 거 기억 안 나니? 나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 도와주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연숙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수십 년 동안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던 자신이 처음으로 던진 단호한 말. 그 말은 그녀에게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거실에 홀로 앉은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았다. 나는 왜 이토록 오랫동안 침묵했을까? 왜 한 번도 내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을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서로 다른 감정이 충돌했다.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 모성애와 배신당한 듯한 상처가 동시에 솟구쳤다. 그 사이에서 갈라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민정아, 내가 예전에 말한 거 기억 안 나니? 나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 도와주려고 해. 연숙 어머니, 아드님 결혼은 잘 준비됐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다. 입술은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겨우 좋아낸 대답은 짧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냥 조용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다른 사람들은 어색한 웃음으로 대화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그 순간의 침묵이 오래 남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꺼져버린 듯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편의점 앞에서 대학생들이 웃으며 컵라면을 나눠 먹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 소소한 웃음조차 그녀의 바승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집은 여전히 적막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빈 칸 사이로 반쯤 남은 김치통이 덩그러니 있었다. 다른 반찬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김치를 꺼내려다 그대로 문을 닫았다. 허기보다 마음의 공허함이 더 크게 그녀를 짓눌렀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방 안 공기는 무거워졌다. 침대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와 아들의 고개 숙인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 사랑은 왜 늘 거절당하는 걸까?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 눈물은 오랫동안 쌓인 슬픔이자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의 울부짖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피곤에 찌든 얼굴, 깊어진 주름, 희미해진 눈빛. 그러나 그 속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상처 속에서 피어난 단단한 의지였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마치 오래된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처럼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조심스레 살아나고 있었다. 늦은 오후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아파트 단지를 스쳐 지나갔다. 김현숙은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빛이 바랜 통장과 계산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손끝으로 장부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간 송금 기록들, 늘어난 공과금, 줄어드는 잔액, 그 모든 숫자가 그녀의 지난 세월을 증언하듯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작은 계산기를 꺼내들었다. 버튼을 눌러보니 0이 찍힌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어둡게 비쳤다. 이제 그만해야 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언제나 따라붙는 두려움이 있었다. 만약 내가 멈춘다면 아들은 나를 더 멀리하지 않을까? 며느리는 나를 잔인하게 내칠지도 몰라. 그날 저녁 집안은 여느 때처럼 적막했다. 그러나 불현듯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온 것은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정, 그리고 낯선 남자였다. 그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고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연숙은 놀라 몸을 일으켰다. 엄마, 이분은 변호사세요. 우리 상황을 좀 도와주실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딱딱했다. 민정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다리를 꼬고 그 낯선 변호사는 이미 식탁 위에 문사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연숙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집안 공기는 답답하게 무거웠고 그녀는 마치 자신의 공간에서조차 낯선 침입자에 의해 몰려난 사람처럼 느껴졌다. 변호사는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김 여사님,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관리를 가족분께 맡기시면 더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위임장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 날이 끝나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연필을 만지작거렸고 민정은 억지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 우리를 믿으셔야죠.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연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이 서류 가장자리에 닿았을 때 갑자기 남편의 사진이 떠올랐다. 오랜 세월 그녀 곁을 지켜주던 사진 속 미소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그대로 서랍 속에 밀어넣었다. 이건 내 집이야. 내 돈이고 내 삶이야. 지금 당장 나가. 그 말에 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는 순간 어린 시절처럼 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한테 의지하셔야죠.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만 나를 ATM처럼 생각한다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순간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변호사는 난처한 듯 기침을 하고 서류 가방을 닫았다. 민정은 억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나 연숙은 그 말을 끊었다. 사랑한다면 적어도 내 결혼식에 불러야 했지 않니? 사랑한다면 최소한 고마운 마음은 보여야 했지. 그런데 너희는 나를 철저히 배제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진실한 울림이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연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눈을 감았다. 눈물은 이미 고갈된 듯 나오지 않았다. 대신 깊은 한숨이 천천히 새어나왔다. 다큐멘터리 카메라는 천천히 그녀의 방을 비춘다. 벽에는 남편의 낡은 사진이 걸려 있고 창밖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든다. 그녀는 사진 앞에 앉아 속삭인다. 여보,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까지 지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었나 봐.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침묵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한 빛이 떠올랐다. 다음 날 연숙은 은행을 찾았다. 낡은 코트를 여미고 추위를 이기려 손을 꽉 움켜쥐었다. 은행 안은 따뜻하고 창고에는 활기찬 곡소리들이 오갔다. 젊은 직장인들이 서류를 내밀고 중년 부부가 대출 상담을 받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속에서 연숙은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창고에 앉은 직원이 놀란 눈빛으로 말했다. 김 여사님,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하시겠다고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송금하셨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제 돈은 제 삶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직원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다. 그러나 곧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쓰셔야죠. 그 짧은 말에 연숙의 눈가가 순간 젖어들었다.
은행을 나오며 그녀는 오랜만에 가슴이 가볍게 느껴졌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발걸음만큼은 한층 자유로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시장에 들렀다. 이번에는 콩나물 대신 제철 과일 몇 개와 고등어 한 마리를 샀다.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 길 얼굴에는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을까?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고등어를 구워 먹었다. 작은 상 위에 김치와 과일을 곁들였다. 그동안 아들에게 보내던 돈을 아껴 자신을 위해 사용한 첫 번째 식사였다. 입안에 퍼지는 짭조름한 맛과 따뜻한 밥 냄새가 낯설면서도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아들이 다시 찾아오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민정의 눈물이 또다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이전보다 단단하고 이전보다 분명했다. 숨막히는 정적 끝에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겨울비가 잦아든 어느 날 오후 아파트 창문 너머로 흐릿한 빛이 들어왔다. 김현숙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쥐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어젯밤의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낯선 남자, 변호사라 불리던 사람가 식탁 위 서류를 뒤적이던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침해당했다고 느꼈다. 내 집인데 왜 나는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일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눈동자는 피곤과 두려움으로 흐릿했다. 거실 한켠에 놓인 낡은 소파에는 민정이 앉아 있었던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소파 천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마치 그 흔적마저 지워버리고 싶다는 듯이. 다큐멘터리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여 부엌을 비추자 조리대 위에는 씻지 못한 그릇과 반쯤 비워진 김치통이 있었다. 연숙은 물을 받아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손끝은 자꾸만 떨렸다. 물소리와 함께 그녀의 호흡이 짧게 끊겼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흠칫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들 준호였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화가 뒤섞여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왜 도와주질 않으세요? 연숙은 말없이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더 큰 허무가 담겨 있었다. 힘든 건 너희뿐이니? 나는 괜찮아 보였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준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린 후에도 그녀의 심장은 한동안 쿵쾅거렸다. 밤이 깊자 연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초라한 스탠드 불빛이 사진 속 미소를 비추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 내가 만든 걸까? 내가 너무 많이 준 탓일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곧 손등으로 거칠게 훔쳐냈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듯 단단해졌다. 며칠 후 은행을 방문한 그녀는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했다. 창구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셨잖아요. 연숙은 미소조차 짓지 않은 채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제 돈은 제 삶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 말은 낮지만 깊은 울림으로 은행 안을 가득 메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슈퍼마켓에 들렀다. 이번에는 늘 피하던 고기 코너에서 삼겹살을 조금 샀다. 계산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자 연숙은 오랜만에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다. 작은 봉투 하나였지만 그것은 그녀가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산 첫 번째 선물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혼자 식탁에 앉아 구운 삼겹살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묘한 해방감이었다. 나도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창문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학교로 가는 길목에 모여 장난을 치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는 아파트 골목을 가득 메웠다. 그 소리를 들으며 연숙은 순간 눈을 감았다. 내 아들도 한때는 저렇게 웃었는데. 그녀의 마음은 저릿했지만 이내 눈을 뜨고 차분히 커피를 내렸다. 뜨거운 김이 오르며 부엌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준호와 민정 그리고 또 다른 낯선 남자가 함께였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민정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위로보다는 압박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숙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너희가 내게서 빼앗으려는 건 돈이 아니라 내 존엄이야. 그 순간 민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호사 쪽을 바라봤다. 다큐멘터리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고집스러운 의지와 오랜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들어 현관문을 가리켰다. 이제 나가. 다시는 내 집을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지 마. 공기가 얼어붙었고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결국 세 사람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문이 닫히자 연숙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듯 깜빡였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속삭였다. 두렵지만 이제는 멈출 거야. 더 이상은 이용당하지 않겠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강한 선언이었다. 그 선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초겨울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오후, 김현숙은 집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에 따라 그녀의 그림자도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작은 난방기를 켰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따뜻해야 할 집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 알림이 쌓이고 있었다. 발신자는 대부분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정이었다. 어떤 메시지는 애써 다정한 척 어머니 걱정돼요 라고 적혀 있었고 어떤 것은 짧고 차갑게 빚이 있는데 외면하실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다. 연숙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눈을 감고 살았을까?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며칠 뒤 낮 시간에 갑작스런 노크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여성이 서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철을 들고 있는 그녀는 자신을 구청 사회복지과 조사원이라고 소개했다. 김 여사님, 가족분들이 어머님의 건강과 재정 상태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안부 확인차 방문드렸습니다. 그 순간 연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제가 원해서 결정한 겁니다. 저는 건강하고 제정신이에요. 그러나 조사원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을 때마다 연숙은 마치 자신이 범죄자라도 된 듯 가슴이 조여왔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 차를 내주며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조사원은 계속 질문을 이어갔다. 최근에 가족분과 연락을 피하시고 불필요하게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외부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있으신가요? 그 말에 연숙의 입술이 순간 굳어졌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목소리는 떨림 없이 나왔다. 저는 저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순간 조사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표정은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조사원이 돌아가고 난 뒤 연숙은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져 무릎 위에 닿았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눈을 가린 채 속삭였다. 이제는 나를 미쳤다고 몰아가려 하는구나. 다큐멘터리 카메라는 그날 저녁 그녀가 혼자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비춘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지만 젓가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빈 의자들을 향해 있었다. 한때 아들과 함께 앉아 웃으며 밤을 먹던 자리가 이제는 깊은 공허함만 남았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다.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향해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나는 정말 미쳐가는 걸까? 아니면 이제야 제정신을 되찾은 걸까? 며칠 후 이웃 주민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옆집 아줌마는 예전과 달리 짧게 인사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아이들과 함께 있던 다른 주민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분 요즘 이상하다던데 가족들이 걱정이 많다나 봐. 그 속삭임이 귓가에 꽂히자 연숙은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곧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더욱 불안해졌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벽에 비칠 때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현관문이 조금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저 가족을 사랑했을 뿐인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이내 눈을 닫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깊은 잠은 찾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동네 시장에 나간 그녀는 평소보다 더 작게 몸을 움츠렸다. 사람들이 건네는 인사조차 부담스러웠다. 채소 가게 주인이 웃으며 물었다. 어머니, 오늘은 뭘 사세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콩나물이요. 상인은 잠시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계산을 해주었다. 그러나 연숙은 그 시선조차 자신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봉투를 들고 시장을 나서며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손에 든 봉투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관문을 2번, 3번 확인했다. 자물쇠를 돌리고 다시 돌리고 결국은 의자까지 문 앞에 가져다 놓았다. 마치 세상 전체가 자신을 밀어내는 듯한 기분 속에서 그녀는 작은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러나 그 고립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힘이 움츠고 있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나를 미쳤다고 몰아세우는 그들 앞에서 반드시 나 자신을 지켜내야 해. 다큐멘터리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비춘다. 눈가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단단한 빛이 스며 있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린 듯 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한 송이 꽃이 꿋꿋이 피어나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던 겨울 끝자락, 김현숙은 법원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회색빛 콘크리트와 높이 수줌의 기둥들이 그녀를 압도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처럼 작은 노인의 몸이 도시의 차가운 풍경 속에서 외로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검은 핸드백끈을 꽉 쥐고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긴장으로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굳혔다. 오늘만큼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오늘 내가 무너지면 내 삶이 끝나는 거야. 옆에는 그녀의 변호사 이태호가 서 있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 오늘은 그쪽에서 먼저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증거도 증인도 우리 쪽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연숙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에 떨렸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양쪽에 나란히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피고석에 앉은 그녀는 고개를 곧게 세우려 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렸다. 맞은편에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정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장례식장에 온 사람처럼 검게 굳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연민보다는 탐욕이 깔려 있었다. 준호는 어색하게 넥타이를 고쳐매며 시선을 피했고 민정은 억지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섰다. 방청석에서 들려오는 의자의 마찰음이 순간적으로 귀를 때렸다.
연숙은 마치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서 있는 듯한 압박을 느꼈다. 김연숙 씨는 최근 정신적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가족의 부양과 재정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들의 변호사가 낭독한 첫 문장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민정이 증언대에 올랐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는 최근에 너무 변하셨어요. 저희와 연락도 끊으시고 혼자 집에서 위험하게 지내세요. 제가 보기엔 혼자가 두려워서 자꾸 우리를 밀어내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연숙은 주먹을 꼭 쥐었다. 눈물을 흘리는 건 나였는데 왜 그녀가 피해자인 척 울고 있는 거지? 이태호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민정 씨,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민정은 순간 머뭇거렸다. 월세가 밀려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대화는 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걱정한 게 아니라 돈을 요구한 게 맞지요? 법정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민정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다음은 준호의 차례였다. 그는 증언대에 서며 억울한 듯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원래는 저희에게 늘 따뜻했는데 요즘 들어 갑자기 변했어요. 이웃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하고 저는 단지 엄마가 제대로 돌봄을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말에 연숙의 가슴은 갈라지는 듯했다. 내 아들이 나를 돌보고 싶어서 여기에 선 게 아니야. 그는 단지 내 돈을 원할 뿐이야. 변호사의 질문이 이어졌다. 준호 씨, 지난 3년 동안 어머니께 받은 금액을 아십니까? 잘 기억은 안 나요. 3,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으로 본인 생활을 유지하신 건 사실이지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답은 없었다. 이웃 주민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저분이 요즘 카메라도 달고 혼잣말도 하고 조금 이상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법정 분위기를 다시 무겁게 만들었다. 연숙은 순간 눈을 감았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침묵으로 삼켰다. 그러나 곧 약국 주인이 증언했다. 제가 증언한 건 오해였습니다. 사실 김 여사님은 특별한 약을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건강하시고 늘 또렷하셨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눈가에 작은 빛이 스쳤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직 있구나. 마침내 그녀가 증언대에 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순간 목이 바짝 마르고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제 노후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월세, 생활비, 옷, 심지어 결혼 준비까지. 하지만 그들은 저를 결혼식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단지 지갑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정신을 찾았습니다. 순간 법정 안은 조용해졌다. 재판장의 눈빛은 깊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그는 판결문을 낭독했다. 김연숙 씨는 재정과 일상생활을 스스로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가족 측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굴욕의 눈물이 아니라 자유의 눈물이었다. 법정을 나서며 그녀는 한 발 한 발 무겁게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맞은편에서 준호와 민정은 고개를 돌린 채 분노에 차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탐욕으로 흐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를 지켜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가 아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곧게 뻗어 있었다. 마치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처럼 카메라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 깃든 단단한 빛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졌다. 법정의 종소리와 함께 그녀의 긴 싸움은 마침내 존엄이라는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다. 봄빛이 천천히 서울 거리를 물들이던 어느 날 아침, 김연숙은 창문을 열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나뭇가지에서 연두빛 새순이 돋아 있었고 바람은 차갑지 않고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공기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법정에서 승소한 지 몇 달이 지났다. 그동안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더 이상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을 확인하며 한숨 쉬지 않았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를 두려워하며 전화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전화벨이 울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은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오롯이 그녀 자신을 위해 흘렀다. 아침이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들었다. 붓끝에 묻은 색이 종이에 스며들 때마다 그녀는 오래 잊고 지냈던 자신의 내면을 만나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같은 반 수강생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그림 속 꽃들이 참 따뜻해 보여요. 마치 긴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연숙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인정받는다는 건 그렇게 작은 말 한마디가 전부졌다. 그러나 그 말은 지난 수년 동안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 불리며 짓눌린 마음을 서서히 치유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기쁨에 가까운 눈물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동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골목마다 퍼졌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들었다. 언젠가 나도 손자의 웃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한편으론 아쉬움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에 매달리지 않았다. 내게 남은 삶은 이미 충분히 값지고 아름다울 수 있다. 집에 돌아오자 이웃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노부부가 인사를 건넸다.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연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환하게 웃었다. 네, 저도 그걸 느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가 가슴 깊은 곳에서 퍼져나갔다. 사람들과의 단순한 인사, 작은 미소 하나가 이렇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밤이 되자 그녀는 거실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다. 창밖 하늘에는 별빛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별들은 마치 지난 시간의 상처들을 어루만져주는 듯 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속삭였다. 여보, 이제는 괜찮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내가 내 자신을 지켜냈어.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지만 이번 눈물은 아픔이 아닌 치유의 눈물이었다. 마치 긴 겨울 끝에 내리는 봄비처럼 그녀의 마음을 적셔내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그녀는 조금 더 너그러워졌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았다. 가끔 소문으로 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연민은 있었으나 더 이상 죄책감이나 강박은 없었다.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주말이면 그녀는 동네 공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혼자 사는 노인들과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다. 누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흘린 눈물과 상처가 헛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낸 이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느 늦은 오후 그녀는 남편의 묘를 찾아갔다. 묘비 앞에 앉아 새로 산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나를 지켰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어. 묘비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따뜻하고 단단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골목길에서 아이들의 웃음을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그냥 바라만 보지 않고 살짝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소리치자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 작은 인사 속에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일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천천히 크로즈업한다. 주름진 눈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그 눈빛은 맑고 단단하다. 삶은 결국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흘린 눈물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내가 건넨 작은 친절은 언젠가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특별한 사람은 돈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마지막 장면, 그녀는 작은 화분을 손에 들고 창가에 놓는다. 새순이 돋아난 화분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카메라는 천천히 창문 밖으로 이동하며 푸른 하늘과 햇살 가득한 거리를 비춘다. 그 위에 그녀의 내레이션이 흐른다. 누군가를 위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누군가의 삶을 지탱할 힘이 되겠지요.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진실입니다.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미소가 남는다. 그 미소는 오랜 상처를 감싼 따뜻한 햇살처럼 이제 다른 이들의 길까지 밝히고 있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외로움이 너무 커서 혼자 감당하기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도, 때로는 배신도 경험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고 존엄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믿음과 존중이야말로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나눔과 존중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구독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